안녕하세요. 이번에 4일차 보관 하역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 송원태라고 합니다. 이번 챕터는 물류관리사 내용 중에 보관 하역론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그 다음에 보관이 뭔지, 하역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문제 풀이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관 하역론 같은 경우에는 물류관리사 평균 점수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보관 하역률은 평균 75점에서 76점 정도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물류 관련 법규보다는 조금 쉬운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류관리사 시험을 접수를 해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들이 다른 과목도 굉장히 많이 하시겠지만 보관 하역론은 실제 업무를 접하는 데 있어서 물류회사에 근무하신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그러면 한 물류관리사 보관 하역론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는 과목으로요. 대부분 물류관리사 시험이 평균적으로 접수 대비 응시률이 40% 정도 있고요. 여기서 25에서 30%를 합격을 함으로써 시험 본 사람의 40에서 50% 정도는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을 접수를 해서 한 3달에서 6달 정도 공부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관 하역론은 기본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관이 뭔지, 하역이 문제, 복잡한 통계 문제나 계산 문제 형식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문제는 굉장히 길지만 실제 계산해보는 양식들은 굉장히 산수 문제 형식으로 출제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입지 대안을 산술적으로 평가하여 선택하는 문제, 두 번째는 입지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문제, 세 번째는 설비나 장비 능력, 소요량을 계산하는 문제, 네 번째는 물류회계 보관비의 산정, 계약사항, 비용 지출 예정을 통하여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EOQ, MRP, DRP, EPQ를 산술적인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문제의 개념과 원리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덜셈 뺄셈 정도의 굉장히 쉬운 산수 문제 형식으로 출제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하역론은 주요 영역이 한 6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인 보관 일발록 및 거점 시설, 그리고 물류시설 계획, 보관 및 하역기기, 보관론 및 하역론, 그 다음에 재고관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점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재고관리 쪽이 되겠습니다. 재고관리 쪽, 그 다음에 보관 및 하역기기, 그리고 하역론, 그 다음에 보관론, 이런 순서대로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를 꼬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읽어보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또는 문제 위주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보관 하역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 하역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관에 대해서 요점 정리, 그리고 하역에 대해서 요점 정리, 그리고 간단한 문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보관 하역론에 대해서 보관에 대해서 요점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보관의 기능과 역할이 되겠습니다. 보관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랑 소비자, 수요자가 되겠지만 이게 위치, 지리적 차이, 시간적 차이 등의 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충할 수 있는 게 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관상에서 포장 및 가공이 가능하고 갭의 최소화 과정이 보관 운영의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의 주요 기능은 본원적인 기능은 보관 기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급 조절, 생산과 소비의 갭을 메꿔준다.
그리고 수배송 통합 기능, 수송과 배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믹스 기능이라고 해서 대산품의 흡합 관리, 그리고 가공 기능, 포장, 검사, 소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의 역할은 수송비와 생산비의 비용 절감,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수급 조절, 그다음에 유통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관의 큰 틀에서 보면 물류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은 물류센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항만공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감만, 감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관의 컨테이너 보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DC 역할보다는 일정 부분 보관하고 있다가 이 보관을 유통 가공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요 역할은 본원적인 기능은 생산과 소비의 갭을 위치, 지리적, 시간적 차이의 갭을 메꿔주는 것을 보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보관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문제은행식으로 나왔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보관의 원칙은 첫 번째 통로 대면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각 통로를 지나갈 때 양쪽에 어떤 곳이 있더라도 제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적의 원칙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선입 선출 원칙이 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제품이 최고 나중에 나가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형태로 선입 선출의 원칙이 되겠고요. 그리고 회전 대응의 원칙이 있습니다. 출하 특성을 분석해서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들은 가장 사람의 손이 만약에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5단까지 있다 그러면 1단에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 그리고 사람이 가장 빨리 픽업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빨리 사람 손이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을 회전 대응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동일 유사 원칙이 되겠습니다. 제품마다 코드화시키고 분류화시켜서 같은 제품끼리 모아놓는 것을 동일 유사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량 형상 원칙, 그리고 위치 표시 원칙이 되겠습니다. 위치 표시 원칙도 동일 유사 원칙이랑 비슷합니다. A라는 제품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라벨 형태로 표기가 돼서 이것을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코드화 돼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료성의 원칙에 대해서 식별하고 선별이 용이해야 된다. 네트워크 원칙에 대해서 연계, 관련, 개통. 만약에 식품군이 있으면 식품군은 식품군끼리 모아놓고 공산품은 공산품끼리 모아놓고, 그리고 요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콜드 체인이라고 해가지고요. 냉동 냉장 상품 같은 경우는 별도로 냉동 냉장 창고에 모아놓는 이런 것이 보관의 기본 원칙이 되는데요. 보관의 효율화, 합리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보관을 한다는 것은 재고의 적정화, 재고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재고의 효율화 측면에서는 적정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 창고의 규모도 선정해야 되고요. 거점 관리 능력이라고 해서 물류 거점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물류센터가 서울 주변에, 경기도 주변에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 있는 물류센터가 전체 경기 북부에 있는 물류센터보다 경기 남부의 물류센터가 한 97% 정도 되고요. 나머지 3%가 경기 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측면에서 가장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측면에서 가장 빨리 배달할 수 있는, 이건 네트워크 측면에서 물류 거점을 생각하는 거고요. 표준화 시스템화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표준화 측면에는 물류 장비 그리고 물류의 시설 이런 방식들이 어느 정도 표준화돼서 시스템화 돼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물류 장비 그리고 물류래 이런 것이 어떤 게 높이나 규격이나 이런 것이 표준화돼야지만 손쉽게 다른 물류센터랑도 이관이 되고, 운영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방식도 가장 물류센터에서 운영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은 주문이 들어온 거는 가장 빨리 픽업해서 빨리 출고시키느냐. 이런 것이 보관의 가장 기본적인 KPI가 되겠습니다. 보관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주문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내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보관의 원천적인 기능이고요.
어떤 창고를 보면 보관만 주로 하는 창고도 있습니다. 이 보관만 주로 하는 창고도 기본적으로도 어떤 식으로도 주문이 들어오면 이것을 가장 빨리 내보낼 수 있게, 그리고 사람이 가장 손쉽게 물건을 찾아가지고 물건을 내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보관의 원칙이 되겠고요. 보관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를 기본으로 하시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굉장히 가로로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대부분 물류센터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물류센터의 트렌드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조그만 물류센터가, 우리나라의 그 통계적으로는 물류센터가 4,3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쿠팡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나오면서 물류센터들이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되고 있고 스마트화되고 있습니다. 보관의 기능과 역할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관품 같은 경우는 제품, 상품, 제공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고 있고요. 보관품의 특성에 따라 보관, 운영, 관리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품의 이동, 단위에 따른 대응 방식도 틀려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보관의 이해는 보관된 상품의 이해에서 출발되는 것이 되겠고요. 식품의 보관 창고는 출고를 하기 위해선 독도화나 1톤 차량일 경우에는 출고 문이 그만큼 또 작아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보관하는 상품이 큰 공산품이라 그러면 5통 차량, 수배송 같은 경우에는 5통 차량 같은 경우에 수송을 한다 그러면 또 출고되는 게이트가 그만큼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 대상품에 따라서 물류센터의 특징과 규모나 설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품의 특징 분석은 기본적으로 특징은 상온에서 보관할 거냐, 냉온에서 보관할 거냐, 냉장에서 보관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특성을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형상 같은 경우에도 규격품이냐, 이형물이냐, 여기서 규격품에 정해진 품질이, 정해진 박스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형물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물건이 아니라 굉장히 뭐 크기가 달라지는 제품들 같은 걸 얘기하고요. 포장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좀 친환경 포장이라 해서 종이 같은 거를 쓰고 비닐 같은 거는 가능한 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겠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도 경량물, 중량물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지게 될 겁니다. 가격도 만약에 식품이나 뭐 5만 원 미만의 작은 규모 가격이 적은 그 제품을 다룰 때랑 고가 제품, 만약에 그 명품 브랜드를 보관을 한다. 그러면 물류센터도 보안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보안 그 제품을 출고할 때도 박스도 특별한 표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보관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관되는 상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측면에서 보관의 물류센터의 규모, 특징이 굉장히 다르게 설계돼야 되고 플래닝 돼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창고의 특징도 보관 대상품에 따라 창고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출고를 10,000개 하느냐, 20,000 개 하느냐, 50,000 개 하느냐, 100,000 개 하느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지게 되겠고요. 창고의 특징도 분류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기능은 수요와 공급의 완충 기능도 하고, 재고 관리 기능, 그다음에 입출고 기능은 같은 경우에는 대상품의 신속 정확한 입출고 능력, 그리고 오입고 오출고의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창고 특징은 만약에 A라는 제품을 주문받아서 A라는 제품을 출고할 수 있는 기능이냐, 만약에 주문 자체가 A, B, C 세 가지 제품을 합쳐서 한 박스에 넣어서 출고를 하느냐, 이런 그 기능에 따라서 창고의 설계도 많이 틀려지는데요. 이걸 보통 합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제품 형태로 출고하는 것을 합포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의 제품 박스에서 세 개의 제품이 있다 그러면 한 제품만 빼서 하나의 제품처럼 나가느냐, 이럴 경우에 소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통가공 기능에 따라서 창고의 특징이 또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고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뭐 창고의 설비, 일반적인 창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2층짜리 집에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뭐 1층에 한 50평, 100평 정도의 창고도 일반적으로 창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물류센터, 그리고 어떤 물건을 대포 형식으로 중간 거점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대포 형식이 되겠고요. 창고의 기능은 일반, 자동, 저온, 가공 기능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의 특성 같은 경우에 기능, 역할, 규모, 형태, 입지 등에 따라 틀려지겠고요. 그리고 창고의 역할에 대해서 보관센터냐, 스탁센터냐, 배송센터, 딜리버리 센터냐 등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SC, DC, LC, TC, DP 같은 경우에는 물류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위험물 창고냐, 냉동, 냉장 창고냐 이런 형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창고 설계는 앞에서도 보관의 핵심 KPI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가장 빨리 출고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분석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제품의 특성을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레이아웃을 배치.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들어온 물건을 어떻게 하면 빨리 피킹하느냐 라는 측면에서 레이아웃을 배치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아마존의 키바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AGV나 RGV 같은 것을 쓰는 핵심 KPI 같은 경우에 레이아웃 KPI는 물건을 얼마나 빨리 갖고 오느냐라는 것이 스마트하게 변한 것이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같은 경우에도 LCIC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물건을 빨리 갖게 레이아웃을 배치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위치 분석이 되겠습니다. 창고 같은 경우에는 기능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창고가 주문을 받아서 실제 출고까지 해서 고객한테 가는 창고냐, 그 다음에 단순하게 수배송 형태로 중간 거점 형태의 창고냐 나에 따라서 굉장히 창고 입출고 비용에 따라서 위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물류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제조 물류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 같은 경우에는 택배 대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A는 중개 입지요. 그래서 수송 집배소용이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제조용 창고니까 생산지 입지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택배 대리점이니까 실제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소비지 입지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A는 물류센터, B는 생산지 창고, C는 택배 대리점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손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고 배치 분석이 되겠습니다. 창고 배치 분석은 창고 물류센터의 배치에 따른 분석이 되겠습니다. 집약형, 중앙 집중 형태가 되겠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옛날 방식이죠.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전국에 있는 주문된 거를 만약 대전 허브에 갖다 놓고 이 허브에 갖다 놓은 것을 뭐 경상남도의 허브에 갖다 주고, 그래서 일단은 주문에 들어온 모든 제품들은 일정 허브에 두고 이것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중간 집중형 집합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분산형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분할이 된다. 서울에 한 군데, 부산에 한 군데, 대전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기능 분담형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형, 배송센터형, 창고형에 따라서 창고 배치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요새 가장 뜨는 것은 MFC라고 해가지고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 거점형 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손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만약에 서울시 강남구면 강남구 아파트 한가운데 조그만 물류센터를 두는 거.
복수 분산형이 되겠죠. 여기서 분산형. 그래서 좀 더 소비자한테 빨리 갈 수 있게. 그래서 MFC 형태의 물류센터들이 향후에는 좀 더 늘어날 전망이 되겠습니다. 보관의 기능과 역할이 되겠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물류센터의 입지 선정 요소는 일단 수요 분석, 그리고 수배송 분석, 그리고 물류 서비스, 부지 분석, 유통 기능,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요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근처에 있느냐, 그 다음에 미래 고객이 얼만큼 주문을 할 것이냐, 미래 수요 예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배송 분석은 내가 물건하는 것이 수출 물건이면 항만이나 공항이나 철도 운송사랑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라나 인천 쪽에 뭐 새롭게 물류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출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인천 또는 부산 이런 쪽에 제조 공장을 지어가지고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이 중요하고요. 물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배송 횟수, 리더 타임, 그다음에 부지 분석 같은 경우는 지가, 용도 지역, 관련 법규 등이 있습니다. 이 부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에 시간이 돼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물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아파트 가격 엄청 올랐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류 부동산도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나 용도 지역 관련 법규 등을 분석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도 남쪽보다는 강북 쪽에 지금 물류센터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능, 기타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고 창고의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보관의 기능과 역할은 입지 선정 고려사항은 경제적 입지 요인, 자연적 입지 요인, 사회적 입지 요인을 좀 파악해야 되고요. 경제적 비용은 이 물류센터를 지었을 때 가장 비용 효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 물류센터가 가장 많이 생긴 거고요. 수출할 수 있는 물건들은 인천 쪽에 많이 생기는 거고요. 자연적 입지 요인입니다. 자연적 입지 요인은 기후나 공업용수나 그 다음에 제조 공장이 근처에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 입지 요인은 법규나 국가정책 및 국토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물류센터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뭐 세제 혜택이 됐다든지 세금이 절약된다든지 여러 가지 입지 선정에 대한 고려사항을 생각하면 사회적 입지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 조건, 수배송 조건, 배송 서비스 조건, 용지 조건, 관련 법규의 조건, 유통기능의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을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물류센터를 짓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류 창고 자원 요소 분석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앞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물류 창고는 일단은 물류 창고에 들어가면은 뭐 하루에 10,000건 나간다 그러면 뭐 100사람이 필요하고 작업자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경기 남부 쪽에는 이 작업자도 굉장히 인력 부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작업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 장비, 그리고 모든 산업군에 지금 IT가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IT 측면. 그리고 사람 작업자 같은 경우에도 뭐 용인, 남성, 이천 같은 경우에는 물류 점담에서 숙련도 있는 인력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입지도 생각해야 되고요. 설비, 장비, 그리고 시스템 측면이 있는데 설비,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한 게 물류센터를 지은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초반에 지어놓고 예전에 지은 물류센터 같은 경우 이것을 자동화하려고 봤더니 물류센터의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물류센터를 처음 지을 때부터 어느 정도 스마트 로봇을 도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DPS, DAS, 그 다음에 APS 등 여러 장비를 도입할 때 처음에 설계부터 같이 물류 설비나 장비를 도입한다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건데요. 기존에 뭐 한 20년 된 물류센터에
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물류센터 공사가 많이 들어가고 별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현장 근무를 하다 보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물류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요. 적치를 하고 입고를 하고 피킹을 하고 재고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고 대응 센터 관리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고 보관 장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컨베이어, 지게차, 자키, 그 다음에 크레인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고요. 적치 보관 설비 같은 경우에는 렉이나 ASRS 같은 경우는 자동 입출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분류 설비 같은 경우에 DPS, 다스, 소트, 랩핑기, 밴딩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뭐 DPS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피킹 시스템, 다스 같은 경우에 디지털 어서팅 시스템.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경우는 익혀놓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입출고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입출고에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뭐 피킹할 때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금방 눈에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식 지게차 그리고 입식 지게차 그다음에 보행 지게차 팔레트 트랙 그리고 3방향 지게차 등이 있는데요.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산으로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임대연식으로 렌트나 리스를 해서 연단위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게차는 입식 지게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금방 이게 이해되실 것 같고요. 지게차 검토사항 뭐 사용 원료, 작업 방식, 마스터 높이, 지게차 중 내구성,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형태로 뭐 9 to 6를 근무하고 6시 지나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형태로 충전기 형태로 전기 지게차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류창고 자원요소 분석의 보관 설비 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류센터 가보시면 보통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물류센터는 12에서 13m 그리고 렉은 대부분 4단에서 5단 정도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물류센터의 렉은 팔레트 렉 형태로 보관하고 있고요. 이 팔레트 렉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지게차를 통해서 물건을 출고해 가지고 쓰는 형태가 되겠고요. 하이렉 같은 경우에는 ASRS라고 해가지고 하이렉을 좀 더 보강하면 자동 입출고 형태가 되겠고요. 적층렉, 암렉, 드라이브 인렉 등이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 보관 설비를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있고 이 정도에 대해서 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사진을 봤을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시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관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에는 뭐 DPS 스위치를 해서 전자장비 형태로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식 팔레트 모빌렉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닐 것 같고요. 렉 자체를 움직여 가지고 보관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게 뭐 중국 쪽이나 출고가 좀 빈도가 높다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 물건의 크기가 크지 않는 그리고 자주 빈출도가 높은 곳에는 이런 것을 써도 충분히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류 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소트가 있는데 소트의 기본적인 것은 컨베어 벨트입니다. 컨베어 벨트를 뭐 길게 뭐 한 10m, 15m 구분을 하면은 다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그거는 제품에 따라서 박스에 따라서 뭐 벨트에 대해서 용어를 두고 있는데 그럼 크로스 벨트 솔트 그다음에 슬라이드 슈 쇼트 그다음에 리니 쇼트라고 표현을 많이 해서 새롭게 용어는 졌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고 이 정도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새 택배 파업 때문에 택배 기사들이 분류를 뭐 아침에 일찍 나가서 3-4시간 동안 분류를 한다고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리점의 휠소트로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강남구다. 그러면 강남구에 A동, B동, C동 있다. 이거를 분류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이 휠 소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류 소프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한 대리점당 이걸 분류하는데 뭐 한 1억 이상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데서 이걸 투자를 어느 정도 하면 기사들이 분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규모의 5천 군데 대리점을 투자할 여력은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휠소토 같은 경우에는 택배 대리점 같은 경우에 분류를 동별로 해준다든지 기사별로 해준다든지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을 커버할 것이냐 인력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분류 소프트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우리가 생각 원가 분석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 반송 설비 RGB 그리고 AGB의 EMS 기능들을 하는 그 반송 설비든지 피킹하는 설비든지 무인 반송 설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물류 장비죠. DPS, 디지털 피킹 시스템. 피킹을 할 때 상품별 절매로 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왔을 때 물건을 꺼내서 그 해당하는 박스에 넣는 형태가 되겠고요. 가장 일반적인 물류센터에서 쓰는 것이 DPS,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이 컨베이어 벨트를 어떤 기능을 넣냐에 따라서 뭐 굉장히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DPS 다 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스는 디지털 어서팅 시스템 약자로 점포별로 분배 작업을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큰 지점에서 대리점별로 A 대리점, B 대리점, C 대리점에서 자동적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분류를 해주는 것이 다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관 설비나 장비를 도입을 할 거냐 뭐 적합성 분석, 투자비 분석, 서비스 표준화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투자비 분석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배 대리점마다 1억 원 정도의 분류를 자동화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을 하면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안 해도 된다. 이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1억을 투자해서 분류를 자동화시킬 거냐 인건비가 싼 인건비로 대체할 것이냐 그래서 투자비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권자의 의지나 초기 투자비 확보냐 투자 수익률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장비를 도입할 거냐 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류센터를 초기 설계 기획을 할 때부터 어떤 장비를 도입할 거냐라는 측면을 하는 것이 제가 판단하건대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창고의 자원 요소를 분석하고 그 시스템 측면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류의 모든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OMS, 오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오더 매니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픈몰이라고 해서 11번거나 G마켓이나 그 다음에 조그만 소들의 주문 정보를 받는 것을 오더 매니저 시스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은 오더 매니저 시스템이 되겠고요. TMS는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수송, 배송, 택배 이걸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TMS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보관의 핵심 시스템은 WMS입니다. 이 WMS는 Warehouse Management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입고 물건을 재고 물건을 입고시켜서 재고를 보관하고 출고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WMS가 시스템이 되겠고요. FIS 또는 FMS라고도 용어를 쓰는데 Forwarding Information System 그 다음에 요새 좀 빌링 쪽이 굉장히 많이 핫하게 IT 입장에서는 뜨고 있는데 빌링 매니지먼트 시스템,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서플라이 체인 로지스틱스 포탈 그 다음에 이건 뭐 물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SCLP는 그 다음에 CMS는 컨트랙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용어는 OMS, TMS, WMS, 뭐 FMS, FIS 정도가 되겠고요. 나머지 거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시스템의 조건에 따라서 약간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OMS랑 WMS 역할을 묶어서 WMS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WMS랑 TMS랑 묶어서 TMS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펑션이나 기능 정도에 따라서 시스템 명칭을 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씩은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보관 하역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은 WMS입니다. Warehouse Management System. 그래서 창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 정보 있고 줄고 재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기능은 어느 정도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명칭이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요. 이 그림을 이미지화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미지화를 시키신다면 어떤 식으로 보면 물류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 창고 분석이 되겠는데요. WMS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생산법인, 생산공장, 그다음에 공급업체에서 어느 정도 갭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에서 판매법인이나 고객이나 생산공장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물류센터 창고 관리의 전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건을 보관해서 제조했던 것을 보관해서 실제 고객한테 보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뭐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간단하게 뭐 XI나 IDOC, 그 다음에 EDI 외부나 표현했는데 뭐 FTP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DB2 DB로 인터페이스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고객 데이터랑 그다음 창고 시스템이 틀리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뭐 왕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서 주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출고 계획 수립 및 프로세스 분석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출고를 분석하는 거는 대상품의 특성과 활용 목표를 이해하고요. 품목 관련, 기간 관련, 그리고 분석 기간은 일별, 요일별, 계절별, 시간대별. 그래서 분석 효익은 데이터 분석, 과거의 데이터를 왜 분석하겠습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실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일의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물류 창고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 어느 창고가 출고를 많이 했느냐. 이 출고를 많이 한 거에 따라서 10개 창고 중에 9번째 창고가 출고를 많이 했다. 근데 이 9번째 창고에서 계속 물량이 쌓인다 그러면 이 주변에 뭐 서브 창고를 더 준다든지 그리고 전체 회사 입장에서는 이 10개 창고에 대해서 출고량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뭐 향후에 물류 창고를 어디를 더 늘릴 건지 그리고 시즌별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추석 전주나 그다음에 설날 전주에 물류 택배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고 보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그리고 그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인력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야지만 내일을 예측할 수 있고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류센터는 뭐 일별로 보면 월요일 물동량이 가장 크고요. 왜냐하면 월요일 물동량이 큰 이유는 대부분 물류센터가 토요일 안 하기도 하지만 토요일 날 주문 들어온 것이 월요일 날 다 출고를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출고 흐름 프로세스 분석은 어드밴스 시리얼 ASN이라고 해서 입고 정보를 수인하고요. 그 다음에 검수 입고, 적치, 재고 관리, 피킹, 출고, 그 다음에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차수 분리라고 해가지고 뭐 피킹을 하는 차수 분리나 출고를 하는 차수 분리를 둬서 손쉽게 피킹하는 것을 웨이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품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 반품 프로세스는 주요 포인트는 반품 작업장의 환경, 반품의 검품, 반품 기준 관리, 반품 처리, 자원 분석이 되겠는데요. 반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반품이 큰 제품은 의류가 되겠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반품률이 뭐 남자 여자에 따라 틀리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한 20%, 여성들이 옷을 샀을 경우 한 30% 정도가 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반품 같은 경우에도 패션은 반품을 받아서 이걸 분석을 해서 이게 정상 제품으로 나갔는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반품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나 이럴 경우에는 100% 팩입니다. 그리고 냉동 냉장 제품 같은 경우에도 주문을 해서 반품 자체를 받지 않는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반품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캐파 분석이라고 해가지고요. 보관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캐파 분석을 뭐 하루에 물동량이 10,000건 나가냐, 1,000건 나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캐파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품 제품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효율화 방안도 용도 분석, 시간대 분석, 빈도 분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인력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에는 100명을 쓴다 그러면 화요일에는 물량이 조금 떨어지니까 70명을 쓴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을 물류센터장이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인력 관리를 한다든지.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물류센터를 스마트하고 자동화시키는 것은 오너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보관 하역론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란 왜 발생하는 것인가? 그리고 재고란 수요와 공급 간의 능력 차와 시간 차의 갭이 발생하는 것. 재고 관리는 재고를 계획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고요. 재고가 부족하다는 거는 수요가 크다는 거고요. 재고가 가다하다는 것은 공급이 크다는 것이 되겠고요. 물류센터 입장에서는 재고를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도 어느 한 숙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기회비용과 재고비용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뭐 현장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재고는 틀릴 수밖에 없다. 이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생각인데, 근데 이것을 시스템화하고 자동화시키고 하더라도 재고는 일정 부분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 나는 것을 회계적으로는 손망실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뭐 기업마다 틀리지만 뭐 0.1%에서 1%까지 이 재고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대부분 물류업계의 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의 종류, 뭐 재고 관리 범주가 되겠는데요. 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고가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A라는 센터, B라는 센터가 있는데 주문이 B라는 센터에 들어와 가지고 B라는 센터에는 재고가 없을 경우에 A라는 센터를 B라는 센터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동준 재고, 그리고 안정 재고라고 해가지고 월요일 날에 100건, 화요일 날에 100건, 일주일 동안 500건의 주문이 500건의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 최소 이거의 2배, 이 물류센터에는 한 1,000건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안정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불용재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손망칠 재고랑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의 범위나 재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주문 비용과 유지 비용, 재고 부정 비용을 합쳐서 재고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재고 관리의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얼마나 주문해야지, 그리고 언제 주문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재고를 유지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요것은 실제 원칙적으로는 뭐 경제 발주 시기 이렇게 적정 수준 및 안정 재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재고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WMS를 설명드렸지만 MR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보다는 재고 창고 쪽에 약간 포커싱이 되겠고요. MRP 시스템이나 MRP2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센터보다는 제조 물류 쪽에 약간 포커싱 된 시스템이 되겠고요. DR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분배 자원 계획은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요를 예측하여 이를 생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ERP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은 ERP 시스템을 적든 크든 쓰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ERP, SCM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보면 SCM 시스템이 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CM 같은 경우는 공급 사슬 관리를 해서 원료 공급에서 소비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기업들의 활동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SCM 쪽에 보면 시스템을 SCP, SCE로 나누는데 WMS는 SCE 쪽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재고관리 분석 같은 경우는 ABC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A등급은 품목 사이즈가 크다, B등급은 중이다, C등급은 작다. 그래서 물동량을 기준으로 해서 ABC 분석을 해가지고요. 출하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출하 빈도를 분석할 거냐, 서비스를 분석할 것이냐, 물동량을 분석해서 구분하는 ABC 분석이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제가 있으니 좀 더 문제 쪽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는 뭐 결품 원인 및 예방이 되어 있는데요. 입고 시점에는 발조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 적치 시점에는 재고 실사 오류, 그다음에 로케이션 오류, 설비 오류,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재고 감축을 하는 것은 뭐 어느 물류센터의 KPI 정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재고 보고한 거점을 축약함으로써 재고의 걸품과 보유 재고의 적정량을 최소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고 거점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뭐 서울에 어떤 지역이 있다 그러면 물류센터를 한 곳만 두면 서울에 한 곳만 두면 물류센터 재고 거점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측면에서는 각 구마다 물류센터를 두는 것이 가장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측면에서 최선이기 때문에 약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고요. 재고 정보의 집중화 같은 경우에도 재고의 정보를 물류센터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업 생산 조직 또는 고객까지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재고 정보를 좀 전산화함으로써 재고를 좀 손방질 내는 걸 최소화할 수 있고요. 재고의 책임 및 권한에 일어나 측면에서. 근데 대부분 기업들은 재고의 책임을 물류센터 쪽에 두고 있고요. 권한도 물류센터 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IT 시스템과 물류센터 쪽에 있는 것을 시스템을 오픈을 더 많이 오픈하고 안정재고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 여러 사람한테 오픈함으로써 재고의 책임과 권한을 일원화해서 재고 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재고 관리는 양품화 작업. 양품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은 같은 경우는 재가공, 재생산, 판매는 가격 할인 끼워넣기, 물류는 재포장, 유통 가공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반품 재고의 양품화 방안은 검품, 검수나 검품 방안을 유관이나 설비 장비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반품된 것을 정상 제품으로 재고를 둘 거냐, 이런 측면에서는 뭐 요새 자동화 장비들 아니면 OCR 장비들 해서 자동으로 검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형태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부진 재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물류센터를 뭐 일정 부분 근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개 제품 코드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제품 종류가 100개 있는 거죠. 제품 종류가 100개 있다 그러면 실제 잘 나가는 제품은 한 30에서 40% 정도는 잘 나가고요. 나머지 50%에서 60%는 뭐 오랫동안 보관해 있는 상품군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막 6개월 이상 출고가 없는 제품들은 가능한 한 한참 그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창고 쪽으로 보관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의사결정이나 실제 출고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에 대한 재고 관리는 주문 채널별 여러 군데 주문하는 것이 뭐 11번가, G마켓, 소몰 등에서 여러 군데서 주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주문별로 안정재고나 우선 출고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빨리 출고될 수 있는 우선 출고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겠고요. 고객 이탈 비용 분석이나 ABC 분석 등을 통해서 고객 분석과 서비스 수준이 결정나야 되겠고요. 상업 내 경쟁 가격 관계 분석을 통해 고객 서비스 수준과 재고 정책의 연동을 시장 우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빨리 가겠습니다. 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A라는 팀이 개별 상품이 출고되는 형태면 박스 포장이 별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아시겠지만 쿠팡이나 11번가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모들이 어떤 개별 제품이더라도 박스에 넣어서 출고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물류센터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용물을 보호하고 보존성이 있어야 되고 취급의 편리성, 판매 촉진성, 상품의 홍보성. 상품의 홍보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보다는 어떤 오픈물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공익성 및 친환경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는 박스에 비닐을 넣는 것보다는 대부분 그 종이류의 포장 압축 박스 같은 경우에 종이류 그 압축 종이류를 통해서 좀 친환경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경제성을 좀 포장에서 따지기도 하고요. 포장의 분류는 뭐 방수 포장, 방청 여러 가지 포장 형태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종이 포장재 같은 경우에 장점은 뭐 가볍고 포장재 중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물이나 습기에 약한 점.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재활용 가능하지만 외부 포장재로 적합하고요. 무거워서 물류비가 가중되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단점 물이나 습기에 강하지만 초기 비용이 높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이나 습기에 강하지만 충격에 의해 깨지기 쉽고 그래서 유리 같은 제품들은 별도로 뭐 1차 포장을 하겠지만 2차 포장 형태는 물류센터에 별도로 포장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상품 보존 기능이 높은 강성, 대량 생산, 강성, 공기, 물이 차단한 형태가 되겠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 제조 원가가 높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의 합리화 측면에서는 물류센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포장을 안 하고 개별 제품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형태가 되겠지만 실제로 포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스마트화, 자동화 시켜야 되는데요. 이것이 대부분은 뭐 사람 손에 의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합리화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포장 화물을 크기를 대형화로 대량 수선 및 하역의 기계화 실시로 스마트화를 시켜야 되겠고요. 그 집중화 측면 같은 경우에 다수 업체들의 물량 집중을 대량 포장 시스템. 이게 뭐 대량으로 한다고 해서 이 물건을 크다는 게 아니라 포장시키는 별도 라인을 둬야 된다는 거고요. 규격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택배 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국소 포장, 소 포장, 중포장, 대포장, 이형 포장 형태로 나와 있듯이 포장 박스 같은 경우는 규격화되어 있어서 합리화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포장 재료 및 포장 수량들은 뭐 어느 정도 사용의 변경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재질, 시스템화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장의 표준화 측면은 뭐 균일한 표장으로 총비용의 절감 및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표준화의 4대 요소는 포장 재료의 표준화, 포장 기법의 표준화, 포장 치수의 표준화, 포장 강도의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포장일 수도 있고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하역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그 NF11형 같은 경우 팔레트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뭐 컨테이너는 20피트, 40피트 여러 가지 크기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냉동 컨테이너, 냉장 컨테이너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을 표준 중량 또는 부피로 단위라 규격화 시켜가지고 일관된 기계력으로 하역 수송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팔레트,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한 수송 보관, 지가체 등의 하역 등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팔레트나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많이 큰 기업들이 KPP가 되겠고요. 지금은 아주렌탈도 팔레트를 굉장히 많이 그 렌트 형식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관리 쪽면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경우가 콜드 체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켓컬리도 콜드 체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냉동 냉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냉동 냉장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관하고 있고 이거를 출고하고 유통하고 있는 시스템을 콜드 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제품 수명 주기를 관리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좋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콜드체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의 해썹 인정이라고 해가지고도 뭐 어떻게 보면은 보관하고 있는 제품에 인증을 받으면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력 추적 관리는 입고, 보관, 유통, 가공, 출고, 회수 등에 대해서 콜드체인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 10도, 그 다음에 배송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 10도, 그리고 최종 소비자한테 갔을 때도 마이너스 10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이력 추적 관리를 뭐 예전부터 이게 적정하게 온도를 유지해 가서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콜드체인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 얼마 전에 뭐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80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나 박스나 이런 것에 적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콜드체인 시스템의 이력 추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물류 부분 표준화는 제일 좋은 게 모든 프로세스가 표준화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표준화되고 스마트화되고 자동화되는 것이 좋은데, 뭐 어쨌든 표준화의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물류 표준화 추진 대상을 여러 개를 두었는데요. 수송 쪽에서는 뭐 화물트럭, 기차, 연계수송, 보관 쪽에는 인프라 물류 설비, 포장 쪽에는 포장 모듈, 그리고 포장 재료, 상하역, 상하역 장비, 정보화, 공통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별로 표준화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설비들, 장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각 기업마다 조금씩 각 기업에 맞게 스탠다드한 것을 준용은 하지만 각 기업에 맞게 쓰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부지의 가치 판단이 되겠습니다. 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역, 환경보존지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뭐 아파트 가격 상승, 이게 아파트 층만 상승하고 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물류 부동산도 그만큼 올랐다. 그리고 물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서울, 경기, 이남 쪽에 물류센터는 거의 포화 상태로 되고 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서울 북부 쪽, 그 다음에 파주, 일산 이런 쪽에도 지금 물류센터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관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9시 지금 현재가 6분이기 때문에요. 한 9시 한 10분 정도 쉬면 9시 16분에 하역 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는 보관 하역론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제 한 10문제를 제가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6분이니까 9시 16분까지 쉬고 9시 16분에 다시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보관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물건을 보관하고 있고, 뭐 3PL 입장에서는 물류센터가 되겠고요. 한만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ICD 또는 뭐 항만공사 내에 뭐 감만, 감천, 일시적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센터 보관의 정의가 되겠고요. 하역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내리는 것이 되겠죠. 물건을 어떻게 내릴 거냐. 뭐 장비를 통해서 내릴 거냐, 사람을 통해서 내릴 거냐 라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역의 정의는 운반 수단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 또는 보관 화물을 창고 내에서 운반하고 쌓아놓고 꺼내고 나누고 포장하는 등의 작업 및 이의 부수 작업을 모두를 총칭한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화물에 대한 시간적 효용과 장소적 효용의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역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역 같은 경우에는 수송해서 물건을 내리는 것, 보관하기 위해서 물건을 상차하는 것, 이것이 하역이 되겠습니다. 하역의 구성 요소는
뭐 로드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적하는 게 되고, 언로드는 내리는 것이 되겠고요. 운반하는 건 캐링, 나르는 것이 되겠고요. 적재하는 것은 쌓는 것이 되겠고요. 피킹하는 것은 반출 및 꺼내는 것, 분류하는 것은 나누는 것, 정돈하는 것은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적하는 싣고 내리, 운반을 옮기고, 적재는 쌓기, 정돈은 마무리, 분류는 나누기, 피킹을 꺼내기. 그래서 큰 틀에서 물건을 올리는 거, 물건을 내리는 거, 물건을 꺼내는 거, 물류를 분류하는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역이라는 것은 뭐 컨테이너를 내리는 거, 컨테이너를 올리는 거, 그다음 물건을 입고하기 위해서 창고에 적치하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하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하역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역할 수도 있고 컨베이어가 하동할 수 있고 자동으로 하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고 하역 같은 경우는 창고 입고, 보관 하역 같은 경우는 창고 보관, 창고 출하. 그래서 하역 유형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업 주체에 따른 분류, 하역 장소에 따른 분류, 장비에 따른 분류, 화물 형태에 따른 분류, 시설 장소에 따른 분류, 운송 수단에 따른 분류로 여러 가지 하역의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역과 물류 연계성이 되겠습니다. 하역의 신속성, 그 다음에 하역의 경제성, 하역의 정확성, 하역의 표준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4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역의 신속성 같은 경우에는 상하차 시간을 단축하고 보관 피킹 시간을 단축하고 운반 보용의 최소화 삭제하기 위해서는, 하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 미스반지, 작업 표준화, 파트타임의 유용적인 활용, 상하차 시간 단축,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물류와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역의 오무 원칙이 되겠습니다. 하역 개선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뭐 5가지 보행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장비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보행하지 않는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고요. 가능한 한 컨베이어 방식을 하든지 한 개의 대차를 릴레이 방식으로 해서 가능한 한 차 대 차 해서 이용하기 것을 얘기하고요. 가능한 한 스마트화 자동화를 시킨다. 그 다음에 판단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로케이션의 명확화, 고정화가 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들어왔는데 이 제품을 작업자가 어디에 갖다 놓을지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물류센터의 효율화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A라는 제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A-라는 제품에 입고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운반하지 않는다. 피킹 장소의 거리를 단축화시킨다. 주문이 들어왔는데 A라는 제품을 주문하는데 피킹 장소가 30m, 50m 떨어져 있다. 이거는 굉장히 효율화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어떤 제품의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에 가장 피킹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걷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들지 않는다. 용기를 이용한 또는 운반 설비를 사용한다. 말하지 않는다. 통상 작업차는 시간당 800pcs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물류센터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150pcs 될 수 있고 800pcs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말하면서 작업하면은 작업의 50%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5가지 원칙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시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역 공정의 원칙은 입고에서 출고까지는 일방 통행의 원칙이라고 해서 보통 물류센터에 설계할 때 U자 형태로 설계를 하는데요. 입고는 한 방향으로 입고를 시키고 출고도 한 방향으로 출고를 시킨다. 이런 것을 일반 통행의 원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정작업의 원칙. 공정작업의 원칙은 뭐 굉장히 여러 말을 써 있는데, 포장은 포장해서, 입고는 입고해서 딱 구분되게 존을 설계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운반 활성의 원칙, 로스 제거의 원칙, 생산성의 원칙 등이 있겠습니다. 하역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실행된 프로그램 혹은 일의 과정이나 공정을 의미하고 절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단위화하는 등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역 프로세스는 입하, 검수, 입고, 겸납 등 여러 가지 프로세스별로 가장 아까 오무 원칙을 지켜가지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라는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역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고 같은 경우에는 트럭 적재에서 팔레트로 지게차로 입고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오무 원칙에 가장 최소화시키는 트럭으로 어떤 물건을 들고 와서 이 트럭 안에는 팔레트 단위로 돼서 지게차를 활용해 가지고 물건을 꺼내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관 같은 경우에 지게차로 꺼낸 제품들이 팔레트 단위 형태로 보관렉에 들어가고, 출고 같은 경우에도 지게차로 꺼내서 팔레트 단위로 트럭에 싣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출고가 팔레트 단위로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사람이 거의 끼어들지 않겠지만, 이 팔레트 단위의 박스를 소분해서 출고할 경우에는 사람이 반드시 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분 단위로 나와 있는데요. 이 핸드 팔레트 트럭을 통해서 팔레트 보관렉의 적치, 그 다음에 컨베이를 통해서 팔레트, 핸드 팔레트 트랙 등을 위해서 팔레트 단위로 핸드 팔레트 트랙으로 트럭 적재화, 이런 형태 박스 물동량 형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품목별 하역량 산정은 전제 조건은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품목별 매출 금액 기준으로 물동량을 추적하고요. 전제 조건이 톤, 수량, 박스, 팔레트, 컨테이너가 되겠고요. 그래서 품목별로 물동량을 산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역 수단별로 물동량 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품목별 물동량 추적은 원단위 기준을 전제 조건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가연 파형할 때 어떤 팔레트 단위냐, 박스 단위냐, 집합 단위냐, 렉셀 단위냐 명확하게 하역의 기준이나 표준화된 어떤 설비를 이용해서 하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 방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회귀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동평균법을 선호하고 있고요. 이것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동평균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동량 분석 같은 경우는 PQ 단위의 PQ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렌츠 곡선을 생산 관리에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PQ 분석은 Product Quantity Analysis라고 표현을 썼고요. 제품과 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등급은 팔레트 단위, 그 다음에 B등급은 박스 단위, C등급은 소분해서 그 낱개 단위 소로 해가지고 A라는 제품은 수량이 얼마만큼 되고 B라는 제품이 얼마만큼 되냐, C라는 제품이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PQ 분석이 되겠습니다. 입출고 물동량의 계획은 입출고를 사전 입고 예정 정보에 따라서 입고 과정은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며 입고의 오류는 재고 관리 부실과 출고 오류로 연결되기 때문에 입출고 분석을 해서 물동량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출고 예정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운송의 배차 계획에도 반영돼서 배차에 활용된다. 이 물동량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입고되는 물량이 만 건이고 오늘 출고되는 건이 만 건이며 입고되는 물동량에 따라서 상하차 장비가 일정되고요. 입고되는 물동량에 따라서 하역 인력이 결정되고 출고되는 물동량에 대해서 몇 대의 차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몇 대의 인력이 출고에 할당된 것인지, 그래서 물동량 계획 같은 거에서 그날 분석해서 여러 가지 리소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물동량 계획 같은 거는 입출고의 능력을 평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입출고의 능력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가 10,000건을 캐파가 있는데 2만 건이 갑자기 들어왔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되겠고요. 2만 건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다른 물류센터한테 재고를 이동시켜서 출고할 것이냐, 이런 것이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점별 물류센터 하역 방식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보통 스탁센터, 배속센터, 무재고 창고, 대파시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기능적인 측면은 보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고 기능은 떨어지지만 보관 기능은 올라가고요. 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출고 기능은 배송센터가 가장 출고 기능이 크고요. 그다음 중개센터 같은 경우에도 직배 중개 기능, 그리고 분류 배송 기능, DP나 크로스토킹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SC, DC, DP별로 팔레트 렉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접촉 렉을 어떻게 구성한 거냐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나타난 표가 되겠습니다. 복합 물류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보통 IFT, 인티그레이트 프라이트 터미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부지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물동량을 컨테이너 팔레트로 관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물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물 집회, 화물 보관, 수송 윤계, 화물 정보, 지용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 설비는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물류 설비 등이 있고요. 복합 물류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관도 하고 있지만 배송도 하고 있다. 크기는 3,300m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을 복합 물류 터미널이라고 보통 표현을 씁니다. 뭐 내륙 컨테이너 기지는 인랜드 컨테이너 데팟이라고 해가지고요. ICD라고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CD는 뭐 의왕 ICD가 있는데요. 의왕 ICD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컨테이너 물량을 철송을 하기 위해서 의왕 ICD에 갔다가 그것이 부산에 있는 간만 간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내륙 컨테이너 기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물류 게이지는 레일 컨테이너 야드, 항만부두는 포트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여러분들 포트에 가면은 뭐 컨테이너 쪽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트랜스포 크레인이 겐츠르 크레인 등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거나 효율적으로 배에 실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항만부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항만 쪽을 보면 인천항만공사, 광양항만공사, 그 다음에 부산항만공사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컨테이너 터미널은 항만공사 내에 뭐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뭐 이렇게 별도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 화물들은 컨테이너 화물을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 수단을 연결시켜주는 항만 터미널 시설이 되겠고요. 뭐 취급 화물은 당연히 컨테이너 20피트, 40피트 등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을 취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시면 야드 트랙터, 무인 반송차, 컨테이너 크레인, 보통은 뭐 트랜스포 크레인 또는 뭐 겐츠르 크레인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트랜스포 크레인, 겐츠르 크레인, 탑 핸틀러 그리고 리치 스태커 등이 컨테이너 터미널의 여러 가지 뭐 하역을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카고 터미널이 되겠고요. 에어카고 터미널은 수출입 항공 화물의 반입 및 반출 통관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보통 터그카, 돌리, 그 다음에 팔레트, 뭐 ULD라는 표현을 여기가 ULD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뭐 IG도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항공 쪽의 화물을 표준화시켜서 적재하고 실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 또는 이동시키기 위한 장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뭐 하역기기의 성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하역의 목적은 뭐 자동화의 목적이나 스마트화의 목적은 하역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운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뭐 하역 기기 설비의 성능 절차가 있는데요. 대부분 항만 쪽은 어느 정도 하역 장비나 선정이나 이런 것이 표준화됐고 기기들도 어느 정도 뭐 이름도 있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표준화돼 있다고 얘기가 들릴 수가 있고요. 근데 항공 물류나 해상 물류 같은 경우에 수출을 위한 물류 같은 경우에는 설비나 장비나 뭐 터미널 구조나 어느 정도 뭐 표준화까지는 아니지만 디펙트 표준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단지 육상 물류 그리고 내륙 물류 뭐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같은 경우에는 뭐 기형마다 설비마다 제품마다 약간 다른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하역 쪽은 여러 가지 하역의 정의나 하역의 장비 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지껏 설명드린 것은 보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물류관리사 시험을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 전에 보관의 정의, 그 다음에 하역의 정의, 보관 같은 경우에는 창고, 그 다음에 하역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테이너 터미널, IC 터미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쓰는 장비 이런 개념적인 이해를 하고 물류관리사 책을 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트렌드나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관 하역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사서 딱 보고
가장 적합한 문제 한 10문제 정도 추출해냈는데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이게는 제가 출판사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제가 내용을 읽어보고 가장 이해하기 쉽고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가장 좋은 책은 이건 서점 이름을 빼고 설명을 드리면 물류관리사 보관하영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 잘 정리되어 있고 기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기출 문제를 연도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현업에 있던 사람들도 저희가 내륙 물류를 해서 하거나 항공 쪽에 있거나 그 항만 쪽에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 푸는 것과 어느 정도 저희가 현업에 있으니까 문제를 무턱대고 문제은행식이니까 문제만 많이 풀어본다. 어느 것이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개념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개념적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개념 정리가 가장 용이한 문제들만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창고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겠습니다. 그 객관식 형태로 보기가 5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관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WMS다. 여러 가지 시스템 측면이 있겠지만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물류센터에서 가장 IT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이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고관리 시스템 WMS의 주요 기능을 보면 재고관리 기능 당연하겠죠. 주문 관련 기능 당연했고요. 출고 관련 기능 그리고 관리 관련 기능 등이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5번은 인터페이스 기능, 무선통신, 물류센터의 실시간 정보화 등인데요. WMS 기본적인 기능은 어떤 물류센터에서 쉽게 보시면 어떤 주문이 들어왔으면 주문 정보와 연동해 가지고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이 화물에 대해서 재고 관리 기능이 있어 가지고 입고 관리, 출고 관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기능하고도 연계가 되겠죠.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인력 관리, 물류센터 지표 위치 관리를 통한 재고 내용, 실물 입지 추적 용이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상식적인 문제고 개념만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A사의 작업 시간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입하 작업 공수 비율과 가동률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 문제라고 해서 요거를 건너뛰지 마시고 자세히 읽어보면 총 작업 시간은 100시간, 실 작업 시간은 80시간, 출하 작업 시간은 60시간, 입하 작업 시간은 20시간, 대기 시간은 20시간 이렇게 돼 있으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입하 작업 공수 비율은 심플합니다. 총 작업 시간이 100시간이고 그 다음에 20시간이 입하 작업 시간이며 이거는 당연히 20%가 입하 작업의 공수 비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은 개념적으로 봐도 총 작업 시간 분의 실 작업 시간. 그래서 총 작업 시간이 100시간이라고 하면 작업 시간은 80시간, 80%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한두 문제 풀어보면 굉장히 꼬아서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는 나올 수 있는데요. 대부분 계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순 문제입니다. 단순 개념만 이해하고 단어를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입하 작업 공수 비율 20%,
가동률 80%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물류센터의 입지를 각 수요지에서 배송센터까지 거리와 각 수요지까지의 운송량에 대해서 운송량 곱하기 운송거리의 총합이 가장 적은 것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면 운송량 곱하기 운송거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가장 빨리 배송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잘 읽어보셔도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통킬로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운송량은 양은 톤으로 나눠지고요. 운송거리는 킬로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송량 곱하기 운송거리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배송할 수 있는 방법, 운송량 곱하기 운송거리 통킬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요소와 부하 요소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거리 부하 방법의 하나의 통킬로법이며 로드 앤 슬래시 디스턴스 LD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직접 수익이 가능한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류 기반 시설에 대해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물류 기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이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2번입니다. 말 그대로 이전 후 운영 방식, 권리를 지방자체에 귀속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운영 이전 후 운영 방식, BTO 방식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도로, 철도 등의 투자 배수 및 수익의 창출이 용이한 시설 같은 경우에 초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운영권은 뭐 민간 기업이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맥커리가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BTO 방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센터의 규모를 계획할 경우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거는 앞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일단 서비스 수준의 결정, 어떤 서비스 수준을 결정해야지 그 다음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 재고량 결정, 그 다음에 보관량 및 연종 선정, 그 다음에 하역 작업 방식과 그 다음에 총 면적의 산출. 그래서 정답을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외우는 것보다 상식적으로 물류센터를 처음 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서비스 수준을 결정할 거고, 어떤 제품을 보관하고 얼만큼, 어떤 제품으로 할 건지, 어떤 제품을 얼만큼 보관할 건지가 되겠고, 보관량 및 보관용 쪽의 선정,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내릴지,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설비를 구성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 면적의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만 개의 팔레트를 보관하는 차옥에 30대의 포크리프트가 연간 270일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작업을 행한다고 하자. 이때 입구에서 출고까지의 평균 작업 시간이 12분이 걸린다면 연간 재고 회전은 몇 회인가? 이것도 산수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재고 회전 30대가 270일 동안 하루 8시간, 그리고 단위가 분이니까 이게 기간 총 처리 대상 물동량이고요. 평균 재고량은 팔레트 단위로 해서 3만 개가 총 12분이 평균 작업 시간 12분이 걸린다면 10.8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 문제라고 해서 이거를 뭐 공식을 재고 회전 공식은 기간 총 처리 대상 물동량 평균 재고량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문제를 읽어보고 이 창구의 연간 재고 회전은 몇 회인가? 그러면 총 물동량 3만 건에 그 다음에
평균 작업 시간이 12분이니까 전체 물량을 또 계산하고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기출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어느 정도 끝났고요. 그래서 보관 하역론은 개념 정리와 문제를 풀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구성되어 있고요. 저도 이거 전체적으로 봤는데 좀 산수 문제가 대부분인데 조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나 지문이 굉장히 긴 문제들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좀 끈기 있게 한번 풀어보시면 지금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7월 달에 충분히 붙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